움직이지 마! 조금만 움직여도 다 죽어! 2019년 가을 새벽 2시. 저는 지금 압록강 한가운데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불과 50m 앞에서 북한 경비대의 수색 조명이 물 위를 흘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아내가 16살 아들의 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아이의 떨림이 물결을 만들까봐, 숨소리가 들릴까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단 90초. 조명이 우리를 비추기 전에 강 중앙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패하면 즉결 총살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북한의 핵개발 현장을 관리하던 간부였습니다. 당이 가장 철저히 감시하는 사람. 절대 탈출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위치. 그런 제가 지금 가족과 함께 강물 속에서 죽음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미친 선택을 했을까요? 평양 중심가 간부 아파트. 당에서 하사한 승용차. 특별 배급. 아들의 대학 입학 보장.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내와 어린 아들을 죽음 앞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날 밤 북한 전역에 특별 경비령이 내려졌습니다. 순안공항이 봉쇄되고 모든 국경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위부는 제 집을 뒤지기 시작했고 제 동료들은 하나씩 끌려갔습니다. 핵개발 총책임자가 실종되었다. 반역죄로 3대가 멸족당할 것이다. 바로 저와 제 가족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탈출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권력의 최신부에서 목격한 충격적 진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90초의 선택. 그리고 자유를 향한 필사적 여정. 이것은 한 가족의 생존기이자 여러분이 결코 들어보지 못한 북한 내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이야기를 6개월 전으로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봄, 저는 평양 중심가에 위치한 간부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라디오에서 혁명가요가 흘러나오면 일어나 당에서 배급받은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인민학교 교사였고 아들은 제1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평양 간부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 중앙의 지시를 받아 특정 시설의 기술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곳은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핵심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보위부 검문을 3번씩 받았고 가족들조차 제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동무, 오늘도 당과 수령님을 위해 헌신하시오. 매일 아침 보안 책임자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예, 충성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제 가족은 북한에서 상위 몇 %에 속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30kg, 돼지고기 2kg, 식용유와 설탕까지. 일반 인민들이 평생 먹기 힘든 것들이었죠. 아들은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았고 대학 입학도 거의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심지어 당에서 하사한 중국산 승용차까지 있었습니다. 평양 거리를 달릴 때마다 걸어가는 인민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신대. 아들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수령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당 규율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는 생활총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둘러앉아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박 동무는 이번 주 사상학습에 늦었습니다. 반성하시오. 김 동무는 작업장에서 수령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평가되고 당에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이 우리 체제다. 이것이 조국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장에서 한 젊은 기술자가 실수로 자료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자료에는 제가 그동안 몰랐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조국을 지키는 일일까? 아니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평소처럼 출근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3순환 공항 봉쇄 마이너스 전례 없는 이동 통제.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리 동무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더니 그 다음 날 사무실에서 그의 책상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리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보안 책임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었소. 더 이상 묻지 마시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작업장 전 직원이 소집되었습니다. 평양인민문화궁전 앞 광장. 수천 명의 인민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5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반동분자들을 처단하겠습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그중 한 명이 리 동무였습니다. 그의 제목은 국가기밀유출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료에 적힌 숫자에 의문을 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품었던 것과 똑같은 의문을.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잘했다. 반동분자를 처단하라. 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앉아 몇 시간이고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조국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 갈 때마다, 제 손으로 다루는 자료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리 동무처럼 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만드는 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며? 선생님이 그러셨어. 16살 아들의 순수한 눈빛. 당이 주입한 교육을 그대로 믿고 있는 모습? 이 아이가 커서도 계속 이 체제 속에서 살아야 할까? 언젠가 이 아이돌이 동무처럼 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당원, 밤에는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 작업장에서는 수령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어느 날 저는 작업장 자료 일부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진실을 언젠가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자료를 이불 밑에 숨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미 반역자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4 실종된 간부의 비밀 마이너스 가족과의 갈등. 2019년 여름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 학교에서 이상한 교육을 시킵니다. 아내는 인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날 당에서 내려온 새로운 교육 지침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부모가 반동적 언행을 하면 즉시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의 부모를 고발한 학생에게 모범 학생 칭호를 준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이불 속에서 속삭이듯이 여보 사실 나도 이 체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지 오래됐어. 아내의 고백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굶주린 모습을 매일 봐왔다고 했습니다. 간부 자녀들은 잘 먹지만 일반 인민 자녀들은 영양실조로 쓰러진다고. 저도 제가 작업장에서 본 것들을 처음으로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동료의 처형, 제가 품었던 의문, 그리고 숨겨둔 자료까지. 우리 아이를 이곳에서 계속 키울 순 없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탈출.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제 직급에 있는 사람이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은 즉시 3대 멸족을 의미했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라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라도 자유롭게 살아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결단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탈출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중국까지 안내해줄 안내인, 중국에서 숨어 지낼 비용, 그리고 한국까지 가는 브로커 비용까지. 저는 집에 있던 귀금속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에서 하사받은 시계, 아내의 금반지, 결혼 기념품들까지. 장마당에서 조심스럽게 거래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장사꾼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말씨의 간부 옷차림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탈출 루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작업장 경비원 중 함경도 출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술을 사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국경 경비가 어떻습니까? 예전보단 심해졌지요. 하지만 강이 얕은 곳은 여전히. 그는 술김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경비가 약한지, 언제 교대 시간인지. 저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메모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아들에게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요즘 이렇게 조용하세요? 16살 아이는 눈치가 빠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 그냥 일이 좀 많아서. 저는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에게 미리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실수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끝장이었으니까요. 석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돈도 모았고 루트도 파악했고 중국 쪽 브로커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러냐?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게 제가 어머니께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오는 길에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5 90초의 기적 마이너스 압록강을 건너는 가족. 2019년 10월 15일 밤 10시. 아들아, 지금부터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북한을 떠난다고. 잡히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16살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우리라도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당에서 하사받은 승용차를 타고 마지막으로 평양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의 불빛, 주체사상탑의 조명.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차를 몰았습니다. 중간에 검문소가 5곳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간부 신분증과 당원증이 통했습니다. 동무는 어디로 가시오? 국경 지역 시찰입니다. 당 중앙의 지시로. 거짓말이었지만 경비병들은 경례를 하며 통과시켜줬습니다. 신의주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와 만났습니다. 중국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돈 준비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3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금덩이. 오늘 밤 12시 강가에서 만나시오. 밤 11시 우리 가족은 강가 풀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중국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 하지만 그 100m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여보, 무섭지 않아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섭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계속 사는 거요.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자정.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고무보트 하나를 끌고. 자, 빨리 타시오. 지금 경비대 교대 시간이오. 정확히 90초 있어. 우리는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브로커가 노를 저었습니다. 50초. 강물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70초. 갑자기 뒤에서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기 누구냐? 경비병의 목소리. 움직이지 마. 조금만 움직여도 다 죽어.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보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 중앙으로 떠내려갔습니다. 80초. 조명이 물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우리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85초. 거기. 강 위에 뭔가 있다.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조명이 우리 보트에서 불과 10m 앞을 비쳤습니다.
바로 그때 교대조가 도착했습니다. 동무 교대 시간이요. 아직 안 됐소. 저기 강 위에. 규정이요. 지금 당장 교대하시오. 그 짧은 순간 조명이 꺼졌습니다. 90초. 우리는 강 중앙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보트가 중국 쪽 강변에 닿았습니다. 빨리 내리시오. 여기도 안전하지 않소. 우리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제 발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강 너머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이곳은 달라 보였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축하는 나중에 하시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이요. 그 말에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탈출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6 가족의 결심 마이너스 끝까지 간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착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낡은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실. 거기서 우리는 한 달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잡히면 즉시 북송이요. 북송. 그 말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공개 처형입니다. 지하실은 좁았습니다. 불과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우리 가족 셋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16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조금만 참자. 곧 한국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오. 뭐라고요? 이미 3만 달러나 들였잖습니까? 그건 여기까지 오는 비용이요. 한국까지는 1인당 10,000달러씩 더 필요하오.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 집에 숨겨뒀던 계좌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제 지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조선족 동포 중 한 명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 계좌에 접근해 돈을 인출해줬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위층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공안이다. 문 열어. 중국 공안의 단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가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하실 문 바로 앞까지. 여기는 없소. 저장고일 뿐이요. 브로커의 목소리. 그는 공안에게 뇌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겠소.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이쪽에 탈북자 발견. 그들은 다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같은 집에 숨어있던 다른 탈북자 가족이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끌려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공안들이 떠난 후 브로커가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하오. 더 이상 여기는 안전하지 않소. 그날 밤 우리는 다른 탈북자 2가족과 함께 트럭에 실렸습니다. 모두 10명.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중 한 가족은 함경도에서 온 50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결핵으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그는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음이 너무 크오. 이대로는 모두 위험하오. 그리고 트럭을 세우더니 그 부부를 내렸습니다. 한밤중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안 돼. 저 사람들을 버리면 죽어. 제가 소리쳤지만 브로커는 이미 트럭을 출발시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부부가 어둠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탈출했지만 여전히 지옥 속에 있구나. 중국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종류의 감옥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끊임없는 도망, 그리고 인간성마저 잃어가는 여정. 이게 끝일까? 우리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트럭은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향해. 챕터 7 남측의 반응 마이너스 정보기관도 논란 탈출. 중국에서 한 달 반을 숨어 지낸 후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라오스로 가야 하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가짜 여권을 받았습니다. 조선족으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절대 한국말 쓰지 마시오. 북한 말도 안 돼요. 입 다물고 있으시오. 공항까지 가는 내내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쿤밍 공항 출국 심사대. 중국 공안이 제 여권을 후워봤습니다.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당신 여권 맞소? 네. 저는 중국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만은 연습했습니다. 공안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 가시오. 저는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소. 여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브로커는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대사관 가기 전에 돈을 더 내시오. 1인당 5,000달러씩. 뭐라고요? 이미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버리고 가겠소. 라오스 경찰에 신고하겠소.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브로커는 화를 냈습니다. 부족하오. 당신 북에서 간부였다며. 돈이 더 있을 거 아니오. 그는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겨뒀던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북한 핵시설 관련 문서. 이게 뭐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거 중국에 팔면 큰 돈 되겠소.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자료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였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증거. 그 자료 돌려주시오. 그러면 돈을 더 드리겠소. 얼마나? 1만 달러. 한국 도착하면 바로 송금하겠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당신 아들을 담보로 두고 가시오. 뭐라고요? 믿을 수가 없소. 당신 아들을 두고 부부만 대사관 가시오. 돈 들어오면 아들 보내주겠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도망쳐요. 지금 당장. 하지만 라오스 말도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은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함께 왔잖아요.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괜찮아요. 여기 남을게요. 부모님만 먼저 가세요. 16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안 돼.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새벽 3시 브로커가 잠든 틈을 타서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숙소를 빠져나와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한국 대사관이 있다는 방향으로. 뒤에서 브로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놈들, 잡아라.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고 우리는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태극기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 왔어. 우리 다 왔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챕터 8 새벽의 안도 마이너스 새로운 인생을 향해.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곧바로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달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제 신분을 확인하고 탈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북한 핵시설 관련 간부가 가족과 함께 탈출했다고요.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숨겨왔던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 현장의 실태, 내부 문서, 그리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양의 불빛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가 드디어 왔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자유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문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국가 원수를 비판해도 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교육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 가족은 정부 지원을 받아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혼자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진열대에 가득한 음식들.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먹을 수 있던 것들이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내 신분을 묻지 않는다. 아무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의심하지 않는다. 아들은 한국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북한식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유튜브 봤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통일부 산하 기관에서 북한 관련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정보와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지식이 파괴가 아닌 평화를 위해 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에 남겨둔 부모님, 형제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탈출한 후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제 죄 때문에. 그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숨쉬는 이 공기,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이 자유,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이 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제가 겪었던 그 억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언젠가 한반도 전체가 자유로워지기를.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입니다. 제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북에 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합니다.